안녕하세요.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가을로 봐야 되겠죠? 9월로 넘어왔으니까. 네, 하늘도 높고, 예, 공기도 맑고 가을인데 오늘은 아주 따갑더군요, 햇살이. 예. 네. 뭐 입추가 지나기도 했고. 그런데 이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관문,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금 강원도 인제에서 막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셨어요? 네. 아, 그러시구나. 다행히 이제 차를 몰고 오셨을 테니까 음주 상태는 아니신 것 같고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네, 어제 동네 형들하고 별 보러 갔다가 예, 오늘 막 돌아왔습니다. 다녀오신 곳이 인제의 백담사 쪽입니까? 아니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인제 기린면이라고 있어요. 아, 기린. 네, 기린. 좋죠. 거기 래프팅 유명하고. 네, 내린천. 네. 내린천의 린이 아마 기린의 린이겠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기린이 온 천이란 뜻인가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린이란 말을 많이 쓰진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사실은 특히 지명이나 뭐 이런 것들에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교수님. 저기 지난주에 그 사평역 얘기해 주셨는데, 사평역이 실존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사평역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게시판에 글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하여간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뭐 우리가 모르는 건 청취자 여러분들 신세를 져야죠. 예. 그게 맞고요. 예. 뭐 다 알 수가 있나요? 예. 근데 위키백과에는 남광주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무턱대고 믿었다가 아 역시 네. 더 스마트한 우리 애청자분들의 견해에 무게를 실으려 합니다. 자, 교수님. 기린에서 아름다운 전기를 받고 오셨는데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뭡니까? 네, 오늘은 다른 책을 선정했다가 네. 오는 길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 기사를 보니까 또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일본이 위기의식을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아주 감동적으로 읽었던 책 와타나베 기요시가 쓴 산산조각난 신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 산산조각난 신. 그 신이 귀신 신자입니까? 네, 귀신 신자인데 이때 신은 천황을 얘기합니다. 일본 일왕인 천황을 얘기하고요. 예.
산산조각 났다는 얘기는 패전 후에 신처럼 알았던 존재가 저렇게 무책임하고 일본인들을 참화로 몰아넣고서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는 신의 이미지가 깨졌다는 그런 인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미국한테 머리를 조아리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그 삼전도의 굴욕처럼 대굴욕을 보였던 히로히토 왕이었는데. 아주 잘하시네요. 그런 내용들을 이 책에 잘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예. 부제가 어느 태평양 전쟁 귀환병의 수기예요. 그러니까 16세 군대에 지원했다가 전쟁이 끝나자 돌아왔습니다. 4년 반 만에. 예. 그런 어린 병사의 눈으로 본 천황의 실상과 허상을 아주 역력하게 그려놨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히로히토 왕은 예전에 80년대에도 건재했고요. 그때 전두환이 방문했을 때 뭐 통석의 염 이렇게 운운했던 그런 전범인데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일본의 천황에 관한 인식은 메이지 유신 그리고 1945년 패전을 전후해서 달라지는데요.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이름뿐인 존재였는데 메이지 유신을 추진하면서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사상가들이나 정객들이 신으로 다시 조형해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진 신의 이미지가 일본인들을 세뇌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패전 이후에는 이제 상징 천황이라고 해서 미국의 머리를 조아린 후에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일본인들에게 천황의 이미지는 강력한 일본 사상 또는 정신의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극우파들, 우익들의 정신적 지주가 천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편의상 일본에서 얘기한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일본의 왕, 일왕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 책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1931년부터 시작된 이른바 15년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그 침략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맨 앞에 내걸었던 이름이 바로 천황입니다. 예. 천황의 이름으로 일본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죽자, 몸을 바치자, 이런 슬로건 아래 수많은 일본인들뿐만 아니고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바다를 건너야 했죠. 모두 죽자, 이거는 술 먹을 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술 먹은 것보다 더 험한 분위기였는데 정말 그 광기 속에서 사람들의 목숨들이 다 쓰러져 갔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와다나베 기요시는 일본의 유명한 전함이 있습니다. 무사시라고. 이 무사시 전함에 승선했다가 이 무사시가 침몰하면서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해요. 누가 뭐래도 전쟁을 아무리 미화를 한다 하더라도 전쟁이란 인간을 서로 죽이는 행위이고 문명을 파괴하는 그야말로 반문명적, 반인간적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천황이라는 이름으로 일본 군국주의는 그야말로 아름답게 전쟁을 묘사했고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빨려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 책은 수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는데요. 1945년 9월부터 1946년 4월까지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의 시선으로 전쟁이란 무엇이고 일본의 근대란 무엇이고 또 일본의 근대를 이끌었던 천황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정말 명쾌하게 기록해놨습니다.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전쟁터에서 사람의 머리가 으깨지고 가슴이 갈라지며 팔다리가 나뭇잎처럼 바다로 날아가는 광경을 보았다. 피투성이가 돼서 갑판을 뒹굴다가 발에 짓밟힌 애벌레처럼 죽어가는 동료를 봤다. 그토록 끔찍한 인간의 최후를 지금도 자다가 가위에 눌릴 만큼 수도 없이 이 두 눈으로 지켜봤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내가 똑똑히 깨달은 것은 달리 비길 데도 없는 인간의 비정함과 허무함이었다. 내 몸뚱이에 새겨진 것만 같은 무상감이었다. 어차피 이런 내가 제대로 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리가 없다. 혹시라도 시작한다면 뭔가 살짝 바꿔치기한 가짜 인생일 것이다. 네, 이게 초반부에 실려 있는데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 살아남은 사람까지도 이 전쟁의 후유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노할 문자 그대로 죄악을 저질러 놓고도
그 전쟁 책임자의 핵심은 천황이 아니겠습니까? 천황은 온갖 구실로 빠져나가죠. 그 구실들을 받아들이는 게 미국 측이었고요. 그걸 바라본 저자, 그러니까 기환병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절절합니다. 이 천황이라는 자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모르는지 이렇게 기록해요. 볼까요? 게다가 저쪽은 미국입니다. 게다가 저쪽은 우리가 바로 얼마 전까지 목숨 걸고 싸우던 적의 총사령관이다. 덤벼라 니미츠, 덤벼라 메가더라는 노래까지 지어 부르며 미워하던 메가더다. 여기서 말하는 니미츠는 미국의 장군입니다. 그런 놈한테 이쪽에서 일부러 고개를 숙이다니 천황은 부끄러움도 모른단 말인가. 아무리 전쟁에 졌다고 해도 아니 오히려 졌으니까 더더욱 의연해져야 할 것 아닌가. 정말이지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다.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서 가죽이 벗겨지는 것처럼 창피하다. 내가 이런 천황을 원수랍시고 따르는 일본인 가운데 한 명이라니 참을 수 없이 부끄럽다. 네, 이렇게 이어지면서 천황에 대한 분노를 가감없이 토로합니다. 이렇게 천황에 대한 분노를 피력하면서 끝없이 자기 반성을 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천황의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갔던가. 목숨을 바치면은 천황 폐하께서 나를 야수쿠니에 묻어주고 나를 명예롭게 받들어준다는, 그래서 군신으로 거듭난다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왔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가?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돌아왔더니 정작 천황 본인은 패전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약삭빠르게 적의 사령관을 방문하고 있다. 사이좋게 나란히 사진을 찍고 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하게. 그런데 나는 그런 천황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었던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속이 뒤집힐 듯 화가 나고 숨이 막힐 것만 같다. 감정이 북받쳐서 안절부절 못할 지경이다. 나는 지금이라도 천황이 사는 궁성에 달려가 몽땅 불을 질러버리고 싶다. 해자위, 이때 해자는 성 주위에 둘러쳐진 연못 비슷한 겁니다. 해자위 소나무에 천황을 거꾸로 매달고서 우리가 함 내에서 당했던 것처럼 떡갈나무 몽둥이로 엉망진창이 되도록 패주고 싶다. 아니 그 정도는 부족하다. 할 수만 있다면 해전이 벌어졌던 현장으로 천황을 끌고 가서 바다 밑바닥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곳에 누워있을 전우들의 무참한 죽음을 보여주고 싶다. 이것이 당신의 명령으로 시작된 전쟁의 결말입니다. 이렇게 수십만이나 되는 당신의 병사들이 당신을 위해서라고 믿으며 죽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준 다음 7대3 가르마를 탄 그 번들거리는 머리카락을 쥐어 틀고 바다 밑바닥의 너럭바위에 머리를 쾅쾅 찧어버리고 싶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황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아시겠죠? 네, 이런 천황뿐만 아니고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게 전쟁이라는 게 그야말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끼리 서로 죽이는 이 악의 투성인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재벌과 정치 권력의 결탁이라는 인식이에요. 정의로운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침략을 감행하는 과정에서 끝없이 일본의 재벌들은 미쓰비시가 대표적이죠. 군벌들하고 결탁해서 여기서 예로 드는 게 미쓰비시가 도조 히데키에게 뇌물을 준 사례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미쓰비시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얘기하면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이었던 자신들을 속여서 전쟁터로 몰아넣고 그 뒤에서 재벌과 군벌들은 또 정치가들은 검은 거래를 했던 것이죠. 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무사시는, 여기서 말하는 무사시는 전함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무사시는 미쓰비시 중공업 주식회사의 나카사키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함이다. 그렇게 커다란 전함의 건조 계약을 따냈으니 미쓰비시는 당연히 짭짤한 돈을 벌었을 것이다. 어쩌면 너무 큰 돈을 벌어서 웃음이 멈추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더욱이 무사시를 만든 미쓰비시의 자본가들은 단 한 명도 그 함에 타지 않았다. 함에 탄 사람은 대부분 나처럼 가난한 병사들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병사들 대다수는 무사시와 운명을 함께했다. 그런데 우리가 시부야한 해에서 악정고투하고 있는 동안 미쓰비시의 자본가들은 뭘 했을까? 틀림없이 푹신푹신한 회전 의자에 느긋하게 앉아 옆 권련이라도 피우면서 다음번 돈벌이를 궁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하면 속이 꺼멓게 타들어가는 것처럼 화가 치솟는다. 나는 앞으로 미쓰비시 제품을 절대로 쓰지 않을 것이다. 하다못해 종이 한 장, 연필 한 자루도 건드리지 않을 작정이다. 아무튼 미쓰비시가 만든 무사시의 원하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인식에까지 도달합니다. 전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아주 부정한 권력들이고요. 그리고 그 뒷배를 봐주는 자본들입니다. 이 자본과 권력의 결탁의 직면을 직시하는 게 우리의 몫이겠죠. 예.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하니까 우리도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핵에 핵으로 맞서는 순간에 그야말로 여기는 불바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네. 어떻게든 막고 방어해야죠. 그 뒤에 도사리고 있는 음험한 정치꾼들의 모략과 재벌들의 책략을 간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현명하게 북한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끌어내서 평화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 중에 전쟁에 나서는 이들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예. 이 책의 저자도 얘기했듯이 예. 무사시 전함을 만든 재벌들 자식들이 이 전함에 탔을 리가 없고요. 그리고 이 장교들의 자식들이 전선에 나서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애들이 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책임도 별로 안 지고요. A급 전범 중에 몇몇 자결한 사람도 있지만은 예. 아주 그것도 추한 방식이죠. 자기 광대뼈에다가 개머리판을 대는 이런 자들이. 그 자들이 증오를 조성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예. 어느 때보다도 이성적이고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봐야 할 것 같고요. 전쟁을 벽책하는 자들의 말로가 좋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역사의 정의를 믿으면서 우리가 평화로 해법을 찾는 길을 오늘도 내일도 고집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북한발 동아시아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산산조각난 신 읽으면서 전쟁이란 무엇인지, 전쟁을 통해 이자들이 노리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산균은 똥만 잘 싸게 해주는 게 아니야.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그런데 아무 유산균이나 사 먹으면 되겠어? KOA팜의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봐. 시크릿 프로바이오틱스? 하루 한 알만 먹으면 프리미엄 생균 100억 마리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거야. 후덜덜 100억 마리? 빨리 먹어봐야지. 네이버에서 KOA팜을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 찾아주세요. 문의 전화는 010-5220-7924.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기분 좋다고 쓴 3차 술값 20만 원. 택시에서 떨어뜨린 핸드폰 액정 수리비 15만 원. 내 옆 나란히 누워있는 피카츄 인형 5개. 문자 목록에서 발견한 옛 여친에게 보낸 문자. 자니? 그렇게 싫어한 건 아니었는데 전화는 왜 한 거지, 김 부장한테? 술친구만 먹었어도! 후회하지 않게, 후회할 일 없게. 살아서 집까지 술친구. 재구매율과 후기가 좋은 술친구물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하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어제 밤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보고 이래저래 착잡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나라가 된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마지막 성역이 있다는 사실에 참 절망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뒷덜미가 잡혀서 붙잡을 못하는 형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울하네요. 이래저래. 예. 깊은 뜻이 있어 내린 선택이겠지 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는데 오늘 만날 시인은 누굽니까? 네, 오늘은 사드 배치를 보면서 떠올린 신동엽의 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에 등장하는 어휘 쇠항아리가 자꾸만 떠올라서 씁쓸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쇠항아리, 주변의 강대국이라는 쇠항아리가 우리 앞길을 저렇게 모질게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네요. 먼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읽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닫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1969년에 쓴 시인데요.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박정희 체제하에서 미국에 대한 예속이 점점 심화할 때 그걸 신동엽은 쇠항아리로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쇠항아리가 아직도 우리의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맑은 하늘을 보기에는 요원한 것 같네요. 왠지 오늘 하루 종일 이 시에 등장하는 쇠항아리라는 시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견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좀 우울하긴 한데요. 어제 우리가 송병수의 소설 쇼리 김을 읽으면서 기지촌과 양공주 문제 이런 얘기를 또 쓸쓸하게 했었는데 신동엽의 시 중에 웨쏘아란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1960년대에 미군에 의한 총격 사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제 소설에서 읽었던 쇼리 김이나 그 몇몇 한국 아이들처럼 미군 부대를 넘보다가 뭔가를 좀 얻어먹으려 하다가 가까운 철책에 범접한다고 해서 총을 맞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서사적이기도 한데요. 이 쓰레기통을 뒤지던 소년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가까이 갔던 임산부도 총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왜 쏘느냐고, 왜 우리 평화로웠던 땅에 철책을 두고 들어와서 왜 우리의 이 장소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게 읽어보겠습니다. 왜 쏘아? 눈이 오는 날 소년은 쓰레기통을 뒤졌다. 바람 부는 밤 만삭의 인부는 철조망 곁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눈이 갠 아침 그 화창하게 맑은 산과 들의 은빛 강산에서 12살짜리 소년들은 어제 신문에서 읽은 동화 얘기를 제잘거리다 저격받았다. 나는 모른다. 그 12살짜리들이 참말로 꽁꽁 얼어붙은 조그만 손으로 자유를 금그은 철조망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 철조망들이 맨발로 된장찌개 말아먹은 소년들에게 목숨을 강요해서까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만 나는 안다.
지금은 이중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고 검은 창고가 서 있지만 그 근처 양지 바른 언덕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에 흰 수건 두른 아낙들이 안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햇빛에 묵화딴 콩깍지들을 말리던 곳이다. 그리고 또 나는 안다. 지금은 낯선 얼굴들이 얕보는 휘파람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근처 양지 바른 곳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토끼몰이 하던 아우성으로 씨름놀이 하던 함성으로 밤낮을 모르던 박첨진의 동산이다. 쓰레기통을 뒤져 깡통 꿀꿀이죽을 찾아먹는 일 나도 이따금은 해봤다. 눈사태 속서 총겨냥한 낯선 병정의 호령을 듣고 그 퍽퍽한 눈 속을 깊이 깊이 빠지면서 무릎을 이겨 기던 그 소년의 마음을 나는 안다. 꿰진 뒤꿈치로 사지 늘어뜨려 국수가닥 깡통을 눈 속에 놓치던 그 마음을 나는 안다. 아기 배 어머니가 배가 고파 애들을 재워놓고 집을 빠져나와 꿀꿀이죽을 찾으려던 그 마음을, 고요한 새벽 흰 눈이 쌓인 그 벌판에서의 외로운 부인의 마음을 나는 안다. 왜 쏘아? 그들이 서로 철조망이 아니라 그대들의 침대 밑까지 기어 들어갔었다 해도 그들이 맨손인 이상 총은 못 쏜다. 왜 쏘아? 우리가 서로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대들의 판자, 안방을 침범했었다 해도 우리가 맨손인 이상 총은 못 쏜다. 쏘지 마라.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런 총 쏘라고 박첨진 내 기름진 논밭 그리고 이 강산의 맑은 우물 그대들에게 빌려준 우리 아니야. 벌 주기도 싫다. 머피 1등병이며 누구며 너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주는 것이 좋겠어. 솔직히 얘기지만 이곳은 우리들이 100년, 500년, 1000년을 살아온 아름다운 땅이다. 솔직히 얘기지만 이곳은 우리들이 1000년, 2000년 울타리 없이도 콧노래 부르며 잘 살아온 아름다운 강산이다. 네, 이런 시입니다. 좀 긴데요. 이야기가 있는 서사적인 시여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줄 압니다. 좀 더 둑질한다는 이유로 12살 먹은 어린아이와 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른 배를 껴안고 꿀꿀이죽을 얻으러 갔던 임산부를 쏜 미군 병정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시입니다.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이 이르기까지 미국이란 존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정말 피하기 어려운 쇠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이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갑갑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 교수님, 그 신동엽 시인이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여러 시편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는 물론이고요. 특히 이 분단 상황 하에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직접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이라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수영과 신동엽, 9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군 부대, 그러니까 강대국 군이 주둔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 특히 중립국을 상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60년대 이미 이 시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으리라는 것, 아주 고통스럽게 진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인의 허한 속을 달래기 위한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잠꼬대가 아닌 우리의 소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재미난 꿈을 꾸었지. 나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발 아래 아시아의 반도, 삼면의 흰 물거품 철썩이는 아름다운 반도를 보았지.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 10리의 완충지대,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아니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밭.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되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혹 10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불이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180도 뒤로 돌대 하더니 눈 깜빡할 사이 물방개처럼 한때는 서귀포 밖, 한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늘 향해 총칼들 내던져 버리되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뜨는 반도, 황금이삭 타작하는 순인의 마을, 도린의 마을마다 높이 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복기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면서 허망하게 우스운 꿈만 꾸었지. 네, 1968년 창작가 비평에 실린 시였습니다. 예. 이 노래가 술 한 잔 마시고 잔 개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우러납니다. 혹시 금방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신동엽의 시를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특히 신동엽과 강대국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금강이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예. 아주 긴 장편 서사시인데 읽어보시면은 50년대, 60년대 미국이 신동엽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단이 수많은 시어를 만들어냈는데 약자된 처지가 또 수많은 시어를 만들어냈고요. 근데 우리가 강자가 되고 또 강대국이 되면은 이런 시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네, 이제 거꾸로 다른 약소국을 이해하는 시어로 전용할 수 있어야겠죠. 미국에 그런 시가 있었습니까, 교수님? 네, 미국 안에서도 미국을 비판하는 여러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들 모두는 다음 세대에게는 미국과 당당하게 직면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길 바랄 텐데, 교수님, 뭐 보관은 없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협박을 통해서 무기를 사라는 청구서를 내밀는데, 분단 효과라는 게 미국에게는 뭐 이만한 요리감이 없죠. 그걸 쉽게 놓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탐스러운 먹잇감일 텐데, 예. 이 먹잇감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고요. 시민들이 정말 강력하게 힘을 모아주고 함께 나아갈 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예. 아마 이리저리 적지 않은 굴곡이 있을 줄 알고요. 또 여기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굴절들, 또 어떤 논의의 분열들,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 씁쓸한 시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달달한 시어는 없습니까? 신동엽의 시 중에? 왜 없겠습니까? 아. 근데 잘 안 되네요. 이 달달한 시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요. 그 대선 이후로는 그런 좋은 소설, 좋은 시 함께 나누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네, 조금 더 우리 진득하게 기다려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고민을 넣어주는 친구 쇼앤침대. 쇼앤침대가 고민을 들어준다고? 편안한
저리의 친구 쇼한 침대. 그렇게 편안하니? 업계 최초 2주 체험 정책으로 유명한 쇼앤 침대. 더 편한 천연 통가죽 면피 소파도 출시하였습니다. 전시 체험장으로 오세요. 더 많은 혜택이 기다립니다. 어디에 있다고? 딴지마켓에 있네.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숨진 채 발견돼서 SNS가 지금 뭐 추모의 물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마광수 교수가 또 우리 사회에 남긴 정말 큰 화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또 생각해 봤을 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마광수 교수는 도가 철학과 문학의 만남에 깊은 관심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맨몸, 인간의 욕망에 충실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심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른바 교수라는 근엄한 자리에 있으면서 네. 말도 안 되는 몸뚱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서 비난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했었는데 예. 저는 그만큼 이른바 지식인의 허위의식에 도전하면서 솔직하게 자신의 발언을 한 사람을 보기가 드뭅니다. 네. 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 마광수 교수님의 이런 성해방의 메시지뿐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폭넓은 인식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통해서 특히 이제 운명에 기대어 사는 이런 기독교인들에게 그야말로 죽비를 날렸습니다. 운명론을 거부하면서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사실 그분의 그 말씀에서 해방을 맛봤습니다. 네, 그랬군요. 이른바 지금 여기에 삶을 즐기라는 게 마광수 교수의 모토라면 모토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어떤 운명의 노예가 되지 말고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러죠. 예. 지금 이 삶, 이 생명을 존중하면서 아름답게 즐겁게 살아라는 게 메시지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동의하는 편이었는데 우리 김 PD에게도 각별한 의미로 다가왔던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수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마광수 교수가 막 즐거운 사라 얘기하고 그랬을 때 뭐 잘 모르던 시절에는 뭐 저런 양반이라 있나 했는데 이분의 저작물과 또 철학을 곰곰이 성찰하면서 나는 왜 여기까지 지각이 닿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전에 그 한번 우리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마광수 교수님을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때 정말 대단한 분이다. 그때 다시 한번 또 놀라고 감복했었는데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시니까 이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마음고생도 보통이 아니었을 텐데요. 있는 그대로의 몸뚱이를 얘기하는 게 이렇게 근엄한 학문 세계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즐거운 사람 말씀하셨는데 뭐 장미여관으로 가자를 비롯해서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었죠. 예. 그걸 어떤 엄숙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하게 와닿았던 모양이에요. 예. 그게 이른바 한국의 그 꼰대들의 이중성이기도 하죠. 남이 안 보는 데서는 온갖 짓들을 다 하면서 이거 공론화하는 것을 마뜩치 않게 생각하는 그 이중성이 보기에 참 흉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참 시대를 너무 앞서서 간 죄였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그렇게 갈 건데 우리 시대가. 자, 기회 닿으면은 오늘은 준비 못했는데 이 마광 선생 얘기 좀 따로 해보죠. 뭐. 예. 제 녹음하는 와중에 지금 정선태 교수님이 처음 하셨어요. 전혀 모르셨다가 제가 불쑥이 질문 던지니까 처음 접하신 이야기였는데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추후에 그 마광수의 문학세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소상히 일깨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나의 세계관을 골랐는데요. 예.
사실은 이 책은 며칠 전부터 만지작거리다가 핵 실험하고 그러는 바람에 좀 미뤄졌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장관 후보자에 오른 박성진 교수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그 양반이 말씀하신 핵심은 자신은 공부를 하느라고 더군다나 공학자로서 사느라고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예. 해서 정부 수립과 건국이 어떻게 다른지 몰랐다. 뉴라이트가 뭔지도 잘 몰랐고 그냥 부르길래 갔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야말로 한국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과 이 공학자들을 모독하는 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과학자나 이 공학자는 역사나 현실 문제에 무관해도 된다는 것인지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도 또는 몰라도 모든 잘못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참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예. 이런 윤리 감각도 없고 철학적 기반도 없고 역사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고위 관리로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 못내 아쉽고 우리 김프로 말을 빌자면 죽방을 한 대 날리고 싶었습니다. 예.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들만 봐도 과학자는 물론이고 이과계에 공부하신 분들, 공학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아주 치열한 역사의식, 그 윤리감각들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마치 그게 자신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공학자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참 낯뜨거웠습니다. 아니 뭐 공학자를 떠나서 일반 국민이라도 그건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 역사를 모르고 살았다. 이걸 어떻게 변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식선에서도 아득히 먼 사람이 그런 중요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생활보수라는 말을 썼던 것 같은데 이건 크게 헛짚은 것 같아요. 저로서는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해서 이 아인슈타인 나의 세계관을 떠올렸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은 뭐 유명한 물리학자이면서도 평화운동에 헌신한 양심적 지식인입니다. 예. 뭐 자신을 전투적 평화주의자라고 얘기를 했죠. 이 아인슈타인은 내내 자신의 이론에 근거한 원자에너지 방출 그리고 방출을 토대로 한 핵무기 개발에 평생 동안 괴로워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책에 실려 있는 많은 글들을 통해서 핵무장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면서 평화로운 세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깊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인슈타인이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미국 쪽에 핵무기 개발을 건의한 것은 잘 알려져 있죠. 그건 뭐 히틀러의 그 나치즘의 세계를 파괴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그 우려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이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되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로 괴로워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말을 빌면 이렇습니다. 이런 에너지 방출이 내 생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일이 이론상으로나 가능하다고 믿었다. 원자에너지 방출은 연쇄 반응의 우연한 발견을 통해 실용화되었으며 이런 우연은 내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참회 비슷하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량 파괴 무기들에 대해서 이 학자들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어떻게 그게 저항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대량 파괴의 도구를 더욱 끔찍하고 한층 효과적으로 만들도록 돕는 비극적 운명을 지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은 이들 무기가 본래의 잔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것을 우리의 엄숙한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사회적 목표 중에서 이보다 더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 것이 달리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정신적, 과학적 가교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국경이라는 끔찍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김용민 브리핑 일부를 들으니까 조선일보를 소개하더군요. 예. 우리 김 PD는 좋겠습니다. 조선일보를 꾸준히 볼 수 있어서. 그럼요. 1등 신문을 읽는 특혜는 아무한테 부여되는 게 아니죠. 네, 부럽습니다. 저는 대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만은 예. 조선일보 오늘자, 그러니까 어제자 신문이죠. 예. 신문의 한 면을 통틀어서 핵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죠. 예.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 김 PD가 읽어주는 그 구절을 따르니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랬다고 하죠. 예. 이 전문가들이 정말 아인슈타인의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의무라는 것은
이런 무기들이 잔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숙한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이런 상식과 윤리와 철학을 기초로 해야 비로소 학자다운 학자, 과학자다운 과학자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 윤리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시대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은 특별한 도덕적 책무를 지고 있다는 게 아인슈타인의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 그러니까 공학자들이 도덕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하면 군사적 대량 파괴 수단 개발이 이들의 활동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4대강을 보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4대강에 동원됐다는 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른바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4대강을 파헤치는데 부역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이런 과학자나 기술자로서 도덕적 책무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또 나아가서 우리 아인슈타인 박사는 끊임없이 전쟁에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개인의 창의성과 독립성과 자유가 펼쳐지는 그런 세계를 구상합니다. 조금 그 관련 구절들 읽어보겠습니다. 예. 양처럼 순한 대중을 신문들이 2주일 정도만 선동하면 어느 나라에서건 그들은 단번에 격앙되어 소수 이해 집단의 더러운 목적을 위해 군복을 입고 나서서 기꺼이 사람을 죽이고 죽고 할 것이다. 나에게 의무병역제가 바로 문명화한 인류가 오늘날 겪고 있는 가장 치욕스러운 개인 존엄성 상실의 증상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보수 언론들이 핵무장을 선전하고 또 여기에 호응하듯이 우리 김 PD가 좋아하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핵무장을 하나의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언론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뉴스들이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2주 정도만 계속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수 이해 집단의 더러운 목적을 위해 군복을 입고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새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인슈타인도 얘기하지만은 소수 이해 집단의 더러운 목적이라는 걸 생각하면은 한국에서 미사일을 뭐 자유롭게 개발하라고 미국 쪽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된 모양이죠. 예. 거기에 어떤 무기 판매 상들과 뒷거래가 없고서는 좀 불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한반도가 만약에 이런 핵 확산의 진원지가 된다면은 예. 그야말로 우리는 세계 역사에 커다란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금 느리고 더디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저는 방법은 대화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이 왜 저러는지, 북한이 왜 저런 지경에 처했는지는 우리가 북한을 또 잘 모르잖아요. 예. 많은 뉴스를 보면은 북한을 비난할 줄만 알지 북한이 왜 저런 상황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짚어주는 것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예. 이것도 우리 언론이 얼마나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예시해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해서 북한의 상황들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될 터인데 뭐 외교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이 있겠지만은 아무리 우리가 다급하다 하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은 결국은 시민들의 힘, 인민들의 힘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인민들 자신이 나서야만 구제의 길이 열릴 것 같다. 그들이 전쟁에 복무하는 치욕적인 노예 구실을 피하고자 한다면 전면적인 무장 해제를 단호하게 선언해야 한다. 군대가 존재하는 한 심각한 충돌은 언제든지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군비 증강에 반대하는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지 않는 평화주의는 현재도 앞으로도 무력할 수밖에 없다. 부디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이 깨어나 국가 간의 생존 양식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기를 바란다. 그런 단계에서는 사람들이 전쟁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손조들의 일탈 행위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아인슈타인의 목소리랑 참 다르죠. 예. 이 반전 평화주의자의 아인슈타인 목소리가 더욱 생생하게 울리는 요즘입니다. 아인슈타인하고 마광수 교수하고 많이 닮아 보여요, 교수님? 네, 뭐 이런 생명 존중하는 지점에서는 통할 수밖에 없죠. 제가 마광수 교수를 꺼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장 사상, 그러니까 도교 사상에 깊은 애정을 보였던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생명의 운화의 원리들, 생명이 우주의 하나의 순환 고리로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는 한 예. 이런 생명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러다 보면 전쟁에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예.
요즘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쟁을 조장하거나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가차없이 맞서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살아있어야 할 존재가 사라져가고 죽어줘야 할 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이런 현실. 예. 참 아직 우리 사회가 병든 상태 그대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나라를,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저자들의 그 악스러운 몸부림은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겁니다. 예. 물러서서는 안 되죠. 예. 우리 김 PD가 말씀하셨듯이 저들이 극악스럽게 나오면은 우리도 극악스럽게 맞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물립니다. 다시 루신의 말을 떠올리겠습니다. 이런 물에 빠진 개에게 동정의 시선, 연민의 시선을 보이는 순간 우리는 다시 물리게 될 겁니다. 네, 또 당한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하늘색이 참 예쁘죠? 우리가 힘을 모아 바른 소리를 외치니 하늘도 예뻐집니다. 이렇게 맑은 가을, 몸을 위한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한 잔 어떠세요? 추석 선물에도 부담 없는 새싹당 콩차 티백 2+1은 계속됩니다. 이제 인터넷에서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세요.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1288.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반지 벤지 반지 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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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빤지 빠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반지 벤지. 오빠 나랑 무슨 게임 할 거예요? 벤지 빠빤지 빤빤지. 오빠는 마법사 업데이트.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제 마광수 교수에 대한 언급에 참 많은 분들이 마 교수를 다시 보게 됐다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린 건데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다 망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게 제일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큰 공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야 관심을 가지니 아이고, 당대에는 왜 못 알아봤나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로 살면서 한 시대를 앞서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예, 시대와 불화를 겪었던 마광수 교수, 이런 표현이 상당히 눈길을 끌더라고요. 마광수 교수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예술가들은 소설가나 시인을 포함해서 예. 시대와의 불화 또는 불온성이 존재 조건인 것 같기도 해요. 예. 그 시대와 아주 화해하면서 아름답게 살다 간 사람은 보기가 극히 드뭅니다.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시대와 불화를 겪었던 이 김용민이가 죽어야 사람들이 제 가치를 좀 알아볼까요? 왜 그러세요? 저는 사실 아까 그 말씀드린 이유가 교수님 설명으로 마광수 교수의 가치를 제대로 보게 됐다는 그 글을 보면서 아니 그렇다면은 이분 돌아가실 때까지 그냥 외설적인 글 쓰는 그런 야설 작가로만 알고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지식인들이 어떤 소비 루트를 그러니까 문학이나 예술 그 텍스트들을 전달하는 루트가
대단히 제한적이었다는 얘기기도 하죠. 예. 또 의도적으로 가로막기도 했고요. 또는 평가절하하기도 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외설 말씀하셔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한 사람들은 지배계층들, 이른바 엄숙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엄숙주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욕망들, 허위의식들을 까박일 때 사람들이 좀 따돌리고 고립시키고 그 사람의 언로를 막아버리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네요. 예. 그 시대에 그 인물을 알아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또 그 시대에 그 인물을 알아보면 그 인물이 맛이 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내가 김 PD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걱정이 돼서 조금 피하게 되네요. 내가 알아보는 순간 김 PD가 위기에 처할까 또는 지나치게 평범해질까 봐. 저도 우리 정선태 교수님이 듣보잡으로 사셔야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그 미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예.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송병수 선생의 단편 소설 쇼리 킴을 통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 예. 우리 김 PD 혹시 부대찌개 좋아하시죠? 아유, 뭐 매우 좋아하죠. 그 부대찌개 사연을 혹시 아십니까? 이게 뭐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갖고 찌개를 만들었더니 아주 괜찮더라.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부대찌개가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대찌개 할 때 부대가 따라온다는 뜻의 부대가 아니라 미군 부대 또는 군 부대 할 때 부대찌개입니다. 네. 우리 음식 문화가 미국과 한국의 상처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예. 네, 하나 더 질문해도 될까요? 그럼요, 교수님. 한국의 무기 수입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대략이라도 가늠하십니까?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만은 알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베스트 5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명박 정권 때, 박근혜 정권 때는 뭐 1위, 2위를 오르내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맛있는 고기를 미국이 놓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무기를 판매하기 위한 출구를 마련하려고 몸부림칠 텐데 이 작금의 국제관계, 북핵으로 촉발된 관계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무기 거래 상들의 검은 손길 그리고 무기 거래 상과 결탁한 미국 정치인들의 외교관들의 이런 손길들이 얼핏 보여서 섬찟하기까지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소설 송병수의 쇼리 김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미국에 기생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가를 고스란히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을 하나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국가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한국인 또는 한국에게는 정말 그 선망의 대상이면서 하나의 신화죠. 동시에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에게는 적대의 대상이면서 증오의 대상이기도 하죠. 이런 이중적 의미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학사에서도 미국을 언급한 소설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정현 선생의 분질한 작품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쇼리 김을 봐도 우리가 미국에 기생하는 정도가 얼마나 깊은지 또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여러 국면들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참 아주 미국 하면은 주술 마술처럼 아주 그냥 바로 무릎을 꿇어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화화돼 있죠. 하나의 그 종교적 신앙의 대상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 기원을 찾는 일이라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은 일단 이 작품을 빌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쇼리 김이잖아요. 쇼리 김은 콩글리시로 제가 발음하면 쇼티 김입니다. 땅딸보, 뭐 꼬맹이 이런 뜻이에요. 쇼트 할 때 SHORTY를 붙여서 쇼티, 쇼리 이렇게 됐고요. 김은 뭐 성이겠죠. 그러니까 쇼리 김 하면은 땅딸보 김씨 또는 꼬맹이 김씨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쇼리 김은 전쟁 고아입니다. 전쟁통에 어머니 아버지를 잃고 거지로 떠돌다가 어찌어찌해서 미군 부대로 흘러 들어와요. 그러면서 이
따링이라는, 따링도 금방 이해할 수 있겠죠. 미군들이 부르는 달링이란 말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딸링이라는 이 호칭에서 금방 알 수 있듯이 이른바 그 양공주라고 있죠. 예. 기지촌에서 몸을 팔던 여성입니다. 물론 이 쇼리 김과 딸링은 대단히 순수성을 본래적으로 간직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기지촌에 기생하면서 점점 자신의 삶들을 잃어갑니다. 모습들을.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딸링이 무슨 질병을 앓게 됐나 봐요. 예. MP, 즉 헌병대에게 잡혀가면서 끝이 나는데 1957년에 발표된 짤막한 소설 읽으면은 한국이 미국에 기대게 된 기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의 그 주술에서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단히 좀 씁쓸하고 아픕니다. 예, 아픈데 그래도 읽어야죠. 예를 들면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양키 부대, 그러니까 미군 부대죠. 이 미군 부대에서 생활하다가 미군들이 달링이라는 자기 누나, 딸링 누나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학대하다가 궁극적으로는 몸에 몹쓸병이 걸리니까 이 체포해 가잖아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미군에 대해서 여기서 양키라고 하는데 환멸을 느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젠 이곳 양키 부대도 싫다. 아니 무섭다. 생각해보면 양키들도 무섭다. 불독 같은 놈은 왕초보다 더 무섭고 MP는 교통순경보다 더 밉다. 빨리 이곳을 떠나 우선 서울에 가서 딸링 누나를 찾아야겠다. 그 마음 착한 딸링 누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야까지 달러 뭉치 따위, 그리고 야광 시계도 나일론 잠바도 짬빵 모자도 그따윈 영 없어도 좋다. 그저 딸링 누나를 만나 왈칵 끌어안고 실컷 우러나 보고 다음에 아무데고 가서 오래 자리 잡고 저산 너머 햇님을 부르며 마음 놓고 살아봤으면.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쇼리 김을 읽다 보면은 미군 부대에 기생하면서 마음속으로 사랑하던 딸링 누나를, 여기에 비유와 은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삐끼 노릇을 하면서 미군들에게 소개해주는 노릇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자신이 몰래 사랑했던 딸링 누나가 성적으로 대단히 고통당하고 학대당하는 걸 보고서 아차, 이게 아니구나. 내가 선망하고 빌붙었던 양키라는 게 우리 어머니이자 누이인 딸링 누나를 학대한 존재였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예. 쇼리금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을 곳에 가서 우리 딸링 누나의 본래 모습을 만나 라디오에서 들었던 동요 저산 너머 햇님을 부르면서 껴안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소설을 그냥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린 소설 정도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군 부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미군 부대에 기생하던 어린 영혼이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자신이 연결고리가 돼서 학대했던 누이이자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사죄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우울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언젠가 잠깐 지나가듯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일본군 성노예 얘기를 입에 올리잖아요. 예. 근데 한국전쟁을 전후한 시기, 해방 직후부터 우리의 누이들, 어머니들이 기지촌에 조직적으로 따옴표 치겠습니다만 공급됐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예. 유명한 책도 있는데 동맹 속의 섹스라 그럽니다. 한미 동맹의 대가로 한국의 수많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착취당하는 대상으로 팔려갔었죠. 예.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애국도 하고 달러도 번다는 명목이었죠. 예. 이게 이승만 시대, 박정희 시대에 전면화됐다는 것은 학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딸링 누나, 우리는 양공주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예. 이 양공주 누나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하면서 나는 미군 부대 싫다. 정말 우리의 딸링 누나를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울부짖는 쇼리 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윤금희 씨 생각도 나고 말이죠. 교수님 미선이 생각도 나고. 네. 그 예전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제 이른바 기지촌이라 불리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많이 했었나 봐요. 한국인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말이죠. 전에 그 이정희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미군하고 사이에서 낳은 아이, 다문화 소녀겠지요.
네. 이 소녀의 눈빛을 보고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소녀는 직업이 정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정희 씨 같은 그런 사례도 있겠지만은 우리 문학사에서도 예. 이른바 기지촌 문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지촌을 배경으로 한 문학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예. 기지촌이야말로 이 한국의 식민지적 장소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스란히 드러나는 곳이죠. 제가 외국 친구들 만나면은 종종 얼굴이 붉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 나라에, 그럴싸한 나라에 외국군 부대가 이렇게 주둔할 수 있느냐. 뭐 설명은 하죠. 식민지 경험, 분단 경험, 전쟁 경험 이런 걸 얘기를 하지만은 아직도 우리가 어떤 자주적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어쩌고 해도 뾰족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철저하게 미국의 손아귀에 놓여 있는데 이 미국의 윤허를 얻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먹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대찌개라는 그 상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미국이 그 자신들의 핵심 수출품인 무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붙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몇 조씩의 돈을 들어가면서 미국에게 수입을 합니다. 그 돈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뭐 자주 국방이니 안보니 이런 비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직까지도 이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등치만 커진 아주 왜소한 영혼, 정신을 보는 게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왜 오늘 이 작품을 고르셨나 따져보니 미국에서 요구하면 지갑부터 열어야 하는 우리의 비탄한 현실을 생각해서 이 작품 고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 읽다 보면은 여기 쇼리 김은 물론이고 딱불이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이 누구인지 지금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에게서 금방 그 모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미군에게 빌붙어 사는 하우스보이도 그렇고요.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이 자유한국당에 주로 포진해 있는 이 정치인들 또는 뭐 여러 지휘꾼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귀를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가 있는 금요일입니다. 네, 시가 있는 금요일인데 어제 밤에 사드가 배치되는 걸 보고 이래저래 착잡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는 권력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나라가 된 줄 알았는데 미국이라는 마지막 성역이 있다는 사실에 참 절망을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뒷덜미가 잡혀서 붙잡을 못하는 형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울하네요. 이래저래. 예. 깊은 뜻이 있어 내린 선택이겠지 하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는데 오늘 만날 시인은 누굽니까? 네, 오늘은 사드 배치를 보면서 떠올린 신동엽의 시 몇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특히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라는 시에 등장하는 어휘 쇠항아리가 자꾸만 떠올라서 씁쓸했습니다. 미국이라는 쇠항아리, 주변의 강대국이라는 쇠항아리가 우리의 앞길을 저렇게 모질게도 가로막고 있는 것 같네요. 먼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읽어보면서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내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내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닦아라 사람들아 내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내 머리 덮은 쇠항아리. 아침 저녁 내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혼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을 알리라. 아침 저녁 내 머리 위 쇠항아리를 찍고 티 없이 맑은 구원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모아리며 서럽게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 이렇게 끝나는 시입니다. 예. 1969년에 쓴 시인데요.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박정희 체제하에서 미국에 대한 예속이 점점 심화할 때 그걸 신동엽은 쇠항아리로 상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쇠항아리가 아직도 우리의 하늘을 뒤덮고 있어서 맑은 하늘을 보기에는 요원한 것 같네요. 왠지 오늘 하루 종일 이 시에 등장하는 쇠항아리라는 시어가 떠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답답한지 견디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이런 분노의 감정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자기 결정권을 놓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좀 안타깝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한 편 더 볼까요? 좀 우울하긴 한데요. 어제 우리가 송병수의 소설 쇼리 김을 읽으면서 기지촌과 양공주 문제 이런 얘기를 또 쓸쓸하게 했었는데 신동엽의 시 중에 웨쏘아란 작품이 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요. 1960년대에 미군에 의한 총격 사건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제 소설에서 읽었던 쇼리 김이나 그 몇몇 한국 아이들처럼 미군 부대를 넘보다가 뭔가를 좀 얻어먹으려 하다가 가까운 철책에 범접한다고 해서 총을 맞곤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소재로 해서 쓴 시라고 합니다. 서사적이기도 한데요. 이 쓰레기통을 뒤지던 소년이 총에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얻어먹으려고 가까이 갔던 임산부도 총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왜 쏘느냐고, 왜 우리 평화로웠던 땅에 철책을 두르고 들어와서 왜 우리의 이 장소들을 파괴하고 우리의 목숨을 빼앗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아프게 읽어보겠습니다. 왜 쏘아? 눈이 오는 날 소년은 쓰레기통을 뒤졌다. 바람 부는 밤 만삭의 인부는 철조망 곁에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눈이 갠 아침 그 화창하게 맑은 산과 들의 은빛 강산에서 12살짜리 소년들은 어제 신문에서 읽은 동화 얘기를 제잘거리다 저격받았다.
나는 모른다. 그 12살짜리들이 참말로 꽁꽁 얼어붙은 조그만 손으로 자유를 금그은 철조망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나는 모른다. 그 철조망들이 맨발로 된장찌개 말아먹은 소년들에게 목숨을 강요해서까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는. 다만 나는 안다. 지금은 이중으로 철조망이 쳐져 있고 검은 창고가 서 있지만 그 근처 양지바른 언덕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에 흰 수건 두른 아낙들이 안방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햇빛에 묵화단 콩깍지들을 말리던 곳이다. 그리고 또 나는 안다. 지금은 낯선 얼굴들이 얕보는 휘파람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근처 양지바른 곳은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토끼몰이 하던 아우성으로 씨름놀이 하던 함성으로 밤낮을 모르던 박첨진의 동산이다. 쓰레기통을 뒤져 깡통 꿀꿀이죽을 찾아 먹는 일 나도 이따금은 해봤다. 눈사태 속서 총겨냥한 낯선 병정의 호령을 듣고 그 퍽퍽한 눈 속을 깊이 깊이 빠지면서 무릎을 이겨 기던 그 소년의 마음을 나는 안다. 꿰진 뒤꿈치로 사진 늘어뜨려 국수가닥 깡통을 눈 속에 놓치던 그 마음을 나는 안다. 아기 배 어머니가 배가 고파 애들을 재워놓고 집을 빠져나와 꿀꿀이죽을 찾으려던 그 마음을, 고요한 새벽 흰 눈이 쌓인 그 벌판에서의 외로운 부인의 마음을 나는 안다. 왜 쏘아? 그들이 서로 철조망이 아니라 그대들의 침대 밑까지 기어 들어갔었다 해도 그들이 맨손인 이상 총은 못 쏜다. 왜 쏘아? 우리가 서로 쓰레기통이 아니라 그대들의 판자, 안방을 침범했었다 해도 우리가 맨손인 이상 총은 못 쏜다. 쏘지 마라.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런 총 쏘라고 박첨진 내 기름진 논밭 그리고 이 강산의 맑은 우물 그대들에게 빌려준 우리 아니야. 벌 주기도 싫다. 머피 1등병이며 누구며 너희 고향으로 그냥 돌아가 주는 것이 좋겠어. 솔직히 얘기지만 이곳은 우리들이 100년, 500년, 1000년을 살아온 아름다운 땅이다. 솔직히 얘기지만 이곳은 우리들이 1000년, 2000년 울타리 없이도 콧노래 부르며 잘 살아온 아름다운 강산이다. 네, 이런 시입니다. 좀 긴데요. 이야기가 있는 서사적인 시여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을 줄 압니다. 좀 더 둑질한다는 이유로 12살 먹은 어린아이와 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부른 배를 껴안고 꿀꿀이죽을 얻으러 갔던 임산부를 쏜 미군 병정들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시입니다. 식민지에서 분단과 전쟁이 이르기까지 미국이란 존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에게 정말 피하기 어려운 쇠항아리 같은 존재입니다. 언제까지 이걸 이고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갑갑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예. 교수님, 그 신동엽 시인이 미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까? 네, 여러 시편에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껍데기는 가라는 물론이고요. 특히 이 분단 상황 하에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직접적인 비판을 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드릴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이라는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수영과 신동엽, 90년대를 대표하는 시인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미군 부대, 그러니까 강대국 군이 주둔하지 않는 평화로운 세계, 특히 중립국을 상상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60년대 이미 이 시인들은 미군의 존재가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으리라는 것, 아주 고통스럽게 진두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참 어려운 일인데 우리 시민들이 많은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이라는 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인의 허한 속을 달래기 위한 노래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그냥 잠꼬대가 아닌 우리의 소원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재미난 꿈을 꾸었지. 나비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다가 발 아래 아시아의 반도, 삼면의 흰 물거품 철썩이는 아름다운 반도를 보았지. 그 반도의 허리 개성에서 금강산 이르는 중심부엔 폭 10리의 완충지대, 이른바 북쪽 권력도
남쪽 권력도 안이 미친다는 평화로운 논반.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다가 참 재미난 꿈을 꾸었어. 그 중립지대가 요술을 부리되 너구리 새끼, 사람 새끼, 곰 새끼, 노루 새끼들 발가벗고 뛰어노는 혹 심리의 중립지대가 점점 팽창되는데 그 평화지대 양쪽에서 총불이 마주 겨누고 있던 탱크들이 180도 뒤로 돌대 하더니 눈 깜빡할 사이 물방개처럼 한때는 서귀포 밖, 한때는 두만강 밖, 거기서 제각기 바깥 하늘 향해 총칼들 내던져 버리되 꽃피는 반도는 남에서 북쪽 끝까지 완충지대, 그 모든 쇠붙이는 말끔히 씻겨가고 사랑 뜨는 반도, 황금이삭 타작하는 순인의 마을, 도린의 마을마다 높이 높이 중립의 분수는 나붙기네.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자면서 허망하게 우스운 꿈만 꾸었지. 네, 1968년 창작가 비평에 실린 시였습니다. 예. 이 노래가 술 한 잔 마시고 잔 개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길 바라는 시인의 마음이 절절하게 우러납니다. 혹시 금방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신동엽의 시를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특히 신동엽과 강대국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면은 금강이라는 서사시가 있습니다. 예. 아주 긴 장편 서사시인데 읽어보시면은 50년대, 60년대 미국이 신동엽에게는 어떻게 다가왔는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분단이 수많은 시어를 만들어냈는데 약자된 처지가 또 수많은 시어를 만들어냈고요. 근데 우리가 강자가 되고 또 강대국이 되면은 이런 시어를 잃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네, 이제 거꾸로 다른 약소국을 이해하는 시어로 전용할 수 있어야겠죠. 미국에 그런 시가 있었습니까, 교수님? 네, 미국 안에서도 미국을 비판하는 여러 시편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 힘이 닿는 데까지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도 우리들 모두는 다음 세대에게는 미국과 당당하게 직면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길 바랄 텐데, 교수님, 뭐 보관은 없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저런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협박을 통해서 무기를 사가는 청구서를 내밀는데, 분단 효과라는 게 미국에게는 뭐 이만한 요리감이 없죠. 그걸 쉽게 놓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탐스러운 먹잇감일 텐데, 예. 이 먹잇감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고요. 시민들이 정말 강력하게 힘을 모아주고 함께 나아갈 때 맞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낙관적이진 않습니다. 예. 아마 이리저리 적지 않은 굴곡이 있을 줄 알고요. 또 여기에서 비롯한 여러 가지 굴절들, 또 어떤 논의의 분열들, 이런 것들도 적지 않을 줄 압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 씁쓸한 시로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달달한 시어는 없습니까? 신동엽의 시 중에? 왜 없겠습니까? 아. 근데 잘 안 되네요. 이 달달한 시들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잘 안 되네요. 네, 그래요. 그 대선 이후로는 그런 좋은 소설, 좋은 시 함께 나누겠다고 하셨는데 교수님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 네, 조금 더 우리 진득하게 기다려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